완전히 쪼개져 버린 국민의당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몇 시간 남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국민의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서로 간에 그 말로 주고받는 비난, 비판, 막말 이게 도를 넘더라고요.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다 민평당으로 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런 배신자들 뭐 이런 식의 가장 세게 치고 나가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인데 나머지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제 나도 박지원 당신만큼 짬밥 먹었어 해서 이제 박주선 뭐 부의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눈살 좀 찌푸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문재인 당대표 물러가시오, 친노 물러가시오 할 때는 한 목소리였는데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이거 참 꼴불견인데 우리 웃자고 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요 이혼을 했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실화.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예, 싫어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출마를 합니다. 기초의원에. 지방의원에 기초의원에 출마하니까 부인이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부인이 같이 거기에 출마를 또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 멋있는 건지. 이 지금 안철수당과 평화당이 꼭 그 꼴입니다. 지금 이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서로 죽는 형국으로 돼서. 근데 이런 것은 멋진 게 아니라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이거를 약간 희화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네.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갖고 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거나 그 정도의 힘이 파워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웃고 말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때 그 부부가 출마해서 어떻게 된지 결과를 못 챙겨봤네요. 네. 한번 제가 다음 때 한번 챙겨보고 혹시 확인되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호남권에서 광주 서구하고요. 예. 무안 해남 신안 네. 그쪽에 공교롭게도 민평당 한석, 국민의당 한석이 또 주는 예. 묘한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광주 호남권에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출마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재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는 갑자기 제가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문득 궁금증이 생겼던 게 예전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같은 지역의 지역구 바로 옆에 보궐요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아니던 사람이 현역이 아니고 뭔 이유에 의해서 이제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옆 지역구로 출마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 저는 현역 같은 강기정이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서구에 생긴 거잖아요. 예, 서구 갑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옆에서 옮기기도 하고 우에서 낙하산 타고 공수부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구 갑하고 무안 신안 쪽 두 군데인데 거기에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절차 밟아서. 그런데 참 묘하게 또 광주 전남에 그냥 보궐선거가 되면서 저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냥 화끈화끈 옆이 뜨거워져서 좋은 방향으로 열기가 높아지면 투표율도 올라가는데 예. 진흙탕 싸움 되면 투표율은 떨어진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재선거만 해서 국회의원 선거만 5번을 치러봤는데요. 그리고 다른 선까지 하면 나름대로 선거를 많이 치러왔는데 결국 유권자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이걸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근데 유권자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다 선거 때는 다 평소에는 잘못하다가 선거 앞두고는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저는 늘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주라. 발자국으로 봐야 된다. 오늘도 그래서 무슨 사설해요? 그 사람의 경력과 스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댐데미를 봐주라. 이런 지역신문에 사설이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저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봤는데 경력과 스펙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국 이걸 봐주라. 이런 사설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 또 어떤 직책을 명함을 가졌냐, 이 명함을 보고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미인이라고 하는 겉모습 보고 또 과거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겉모습 보고 이제 또 환호하고 백마탄 기사처럼 그래서 이제 꼼꼼히 좀 걸어온 길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서울대 나온 정치인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과 주위에 흔히 있을 법한 정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엘리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레벨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까 발자국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엘리트 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일반적인 국민들 편 들어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공감력 없고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방도 좀 꼴사나운 건데 민주평화당도 좀 꼴사나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 쪽 논리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를 해도 그 지역 외에는 후보 내기가 힘들어요. 네. 일단은 상황이 그렇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남만을 위한 정당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임시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도 후보는 낼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당선을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에 지지받는 정당이 평민당이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평민이 아니고 민평입니다. 민평당입니까? 워낙에 평민당은 과거에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예, 예. 때. 아마 그 평민당 인상을 주려고 그렇겠죠. 민평당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평민당과 민평당은요. 단어는 배열은 바뀌었는가 모르지만은 정체성이라든가 그 중심 세력들이 전혀 같지 않는 전략적으로 밀어줄 필요 있어요. 민평당이나 안철수 바른당이나 서로 캐스팅 보드 지겠다 하는 건데 서로 이 말을 달리 보면 떡 하나 주면 우리가 협조하고 떡 안 주면 개혁정치 문재인 또는 우리 민주당 개혁정치에 동의 못하겠다는 정말 그 당리당략적 발언이 서로 캐스팅 보드 지었다 이 논쟁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은 명절에 유일하게 빠지는 방송인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아쉽습니다. 광주하고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은 정규 방송 그대로 하십니다. 네. 저도 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설날 예, 떡국 많이 드시는 예. 한 살 잘 드십시오. 의원님도 드시는 거예요. 남들한테만 드시라고 하시고. 저는 결코 떡국을 먹지 않겠습니다. 설날 아침 사실은 제가 떡국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요? 또 산에 올라가시나요? 서울에 있는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런 통에 떡국을 못 먹고 설날 아침은 쫄쫄 굶게 생겼고 결국 나이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금 권성동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채용비리 부분은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 열릴 때 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묻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담당 검사의 외압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 염동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권성동은 국회 현재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불법으로 올리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의 주요 피감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명동님이 한번 대차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분명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임위처럼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는 그 상임위 위에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그 어떤 통과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깔때기의 마지막 그 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깽판을 부려버리면 정말 누구도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의 어떤 그 위원장이나 그 의석 배분이나 이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를 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바로 날려버려야지. 이 말이 돼요, 지금. 그 범법자가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을. 그래서 이자가 결국엔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컴백하잖아요. 거대 정당 소속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여당 정도가 맡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 보존하려고 가장 빨리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권성동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할 때 청구자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바로 당사자이기도 한데 본인은 정작 뭐 한두 명이라면 그냥 또 그냥 인간적인 도리에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안 돼. 그렇지만 이게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청탁해가지고 거기에 취업 비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물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비리는 그 비리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 이 감정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불공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이제 소용없어. 이제 이번 생은 뭐라더라? 이번 생은 조졌다고 하나? 이생망. 이생망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쳤어. 자포자기하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로서는 있는 것들이 다 헤쳐먹을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끼리끼리 다 이렇게 해먹어서 좋은 자리는 다 차고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짐작이 아니라 내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 열패감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권성동이 지금 그 반론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사촌 동생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 사촌 동생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성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강릉에만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래요. 양아치 새끼 이거 진짜. 그리고 그 더불어서 권성동이 안미연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은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조사받아야죠. 조사받으러 가야죠. 고소인으로서 그러면 바로 또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아까 말한 그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직자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소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검찰 포함해가지고. 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그럼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최소한 비리 문제는 없어야 돼. 법을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비리가 있어. 진짜 열받게.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면 권성동 이야기가 추미애 대표가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는 더러운 막말로 말을 뱉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홍준표가 있고 장제원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공격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변인 단으로 막으려니까 이쪽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야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때는 최소한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도 최고위원급들이 계속 쳐주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정청래처럼. 홍준표가 더러운 말 하면 누가 하면 그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쳐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네임밸류가 떨어져. 현재 구성상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구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역부족으로 매번 사안마다 당대표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뭐하냐 소리가 나오는 건데 대변인들이 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막말인지도 망설여질 거예요. 받아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제 정발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급이 별로 없어.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같은 분들은 배석은 해요. 근데 발언을 안 해. 그 이름이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는 대변인들도 발언 안 해요. 하는 말들을 적지. 그 최고위원들만 앉아서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보통 뭐 보면 뭐 청년, 여성, 지역 그렇다 보니까 스타급들이 없는 가운데 오직 관심 받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여당을 돌리는 데 있어갖고는 최고위원회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여당에서 같이 쳐주고 이게 팀플레이잖아요.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당이 격렬하게 쳐주지 않으면 이 이슈화가 안 돼요. 권성동 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게 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당병 걸렸다는 비판이었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그 점잖음, 엘레강스함을 버리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만큼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싫은 이런 조심스러움?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골라내는 느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전투적으로 싸웠을 때의 그때 트윗, 페이스북,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전투적인 느낌이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더라도 나는 양반처럼 뒷짐지고 점잖음을 지키겠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야금야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